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고압가스를 담당하는 한상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금요일은 제작을 좀 하고요. 화수목 이렇게 3일은 이제 고압가스 업계 현장을 뛰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고압가스와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산업용가스라고 표기를 돼 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고압가스보다는 용도별로 봤을 때는 산업용가스라고 표현이 맞다고 봐서 지금 이제 산업용가스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가스하고 LPG는 연료가스죠. 연료가스. 근데 우리 산업용가스는 산업의 공정에 쓰이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뭐 가스 하시면서 뭐 이쪽 그 고압가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좀 생소한 것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건 좀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우선 먼저 단체를 먼저 소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가스, 수소하고 탄산, 그리고 특수가스, 그리고 기타 용품, 용기라든가 제상탱크, 그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는 뭐 이제 경기 침체 영향, 요거는 최근 뭐 트렌드고요. 사실상 지금 보면은 산업용가스는 이제 반도체용의 어떤 포지션이 엄청 커졌습니다. 사실상. 과거 우리 제가 그 2000년도에는 사실상 특수가스는 대부분 거의 한 95%, 뭐 97% 이상은 다 수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도 한 2001년도, 2년, 3년도 이때쯤 돼가지고 국내에서 옛날 대백신 소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특수가스 업체들이 하나씩 국산화되면서 국산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커왔는데요. 지금 아주 상당히 커졌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분위기는 저렇게 돼 있지만은 앞으로도 산업 규모에 따라서 특수가스의 종류도 아니면 산업가스의 종류면서 그 규모도 아주 커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뭐 실린더 가스 뭐 이거는 LPG처럼 대량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 유통의 트렌드도 저렇게 바뀔 것이고요. 탄산, 요거 이제 뭐 탄산 재고량 확보를 위해서 뭐 이제 저장 탱크 규모가 이제 커질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CO2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장 탱크 규모도 상당히 커지는 추세다. 요거는 어떤 최근의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단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산업 특수가스 협회가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메이커들의 어떤 사업자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산업용 가스 메이커하고 특수가스 메이커, 거기 두 개의 그 어떤 분야의 어떤 그 사업자 단체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주충전안전협회하고 연합회 있어요. 연합회, 요건 이제 조합연합회죠. 그런데 여기는 충전사업자들 단체,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밖에 기타 뭐 의료가스가 있고 이제 탄산조합이 있는데, 의료가스는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소 흡입자라 해가지고 산소가 있어요. 대표적입니다. 이거 거의 뭐 그 의료가스 중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고 질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요게 이제 뭐 우리 식약처에서 다루는 4가지 GMP가 이제 적용되는 그런 가스고요. 하나 더 있는데 이오가스라고 있습니다. 이거 살균 소독하는 거 병원에서 그렇게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산은 뭐 알다시피 여러분 뭐 이제 마시는 맥주나 이런 데 식음료용, 의료용 아까 얘기했죠. 공업용으로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탄산업계. 그래도 탄산업계 저렇게 해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3천억도 안 됩니다. 탄산해도. 그렇게 좀 뭐 규모가 좀 작다는 측면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단체들이 최근에 지금 아까 그 산업특수가스협회하고 사업자단체, 충전사업자단체, 제주충전안전협회에서 이제 최근에 규제 합리화 뭐 이런 쪽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용기에 각인이 많으니까 이건 뭐 외국처럼 우리도 좀 줄이자 뭐 이런 쪽에서 어떤 최근에 이슈가 되어서 제가 여기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검사 주기도 LPG처럼 사실상 뭐 LPG 여기 뭐 많이 있지만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제 고압가스보다 용기의 어떤 그 재검사 주기는 사실상 고압가스는 조금 너무 불합리하게 지금 현재 너무 10년 넘은 용기가 이제 3년마다 하니까 이걸 5년마다로 좀 바꿔달라,
이런 것을 지금 건의를 해 있고, 그래서 안전공사하고 산업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 다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그 산소질소 아르곤. 산소질소 아르곤이 사실상 우리 그 에어가스라 그랬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가스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전에는 뭐 석유화학, 철강, 뭐 자동차 이런 데 많이 썼는데 지금 반도체에서도 질소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저기 린데 코리아 에어 프로덕트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그래서 저기 뭐 규모가 린데 코리아는 이제 연간 매출액 한 1조 정도 하고요. 에어 프로덕트 코리아는 한 7천억 정도. 그 밖에 다른 데는 한 4, 5천억, 뭐 1, 2천억 정도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초동 기술을 갖고 있는 상당히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이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이럴 때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소들 우리가 이제 뭐 LPG는 아까 2,000개라고 얘기했는데 충전소는 우리 고압가스 충전소는 340개 있습니다. 22년 전 기준이거든요. 아직 적습니다. 적은데 사실상 저 정도만으로도 가능한 게 실린더 가스는 많이 이제 사실상 거의 뭐 이제 정점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벌크가스를 나기 때문에 충전 사업장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고압가스 판매 시설 요거는 지금 뭐 보통 보면은 고압가스만 하는 것이 한 600여 그리고 경업하는 것 한 1,500원 여기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규모가 엄청 작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전소가 판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시설은 아까 판매 단체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미미해졌다. 이 동단위가 그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다 설명됐고요. 탄산, 수소 이걸 왜 같이 묶었냐? 탄산하고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생으로 그러니까 부생가스라 그러죠. 부산가스로 나오는 그런 이제 같은 매칭이 될 수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뭐 좀 전문적으로 보면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EOEG 그러니까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옥사이드 이런 어떤 공정에서 나오는 가스가 CO2입니다. 그런데 이 CO2가 지금 따져보면 이제 석유화학이 중국이나 중동에서 직접 그 석유화학 플랜트를 짓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석유화학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CO2가 적게 나와요. 또 오래됐으니까 또 노후화가 돼가지고 보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아주 최악의 그 CO2 풍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러면 새로운 소스를 좀 개발하자 해가지고 CCU라면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이런 내용인데 이거가 지금 이제 조금씩 더 여기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특수가스라 해가지고 또 뭐 여기 보면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건데 발전소 꿀뚝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CO2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고 수소는 여러분 여기에서 수소는 우리가 뭐 모빌리티용 수소가 아니라 진짜 공업용으로 쓰이는 거 뭐 석유화학 단지에 뭐 탈환 시설에서 들어가는 수소 요 내용인데 저기 어프로튬이라든가 덕양에너젠 뭐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바로 이제 에어리기 때문에 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산업용에서 여러 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도 저렇게 수소는 왜 그러냐면 저기 보면은 이제 석유화학 공정의 새로운 어떤 그 샤인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SO일이 여기도 뭐 다 있겠지만 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저기 이제 새로운 어떤 수소 공장이 하나 더 플랜트가 하나 더 생기면서 뭐 여기 그 덕양에너지는 자회사인 K&D 에너지가 이제 저렇게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어떤 수소 플랜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어떤 이 시장은 앞으로 뭐 이제 더더욱 우리 그 반도체라는 게 아시다시피 AI 그리고 뭐 우리 자동차도 자율주행하면서 앞으로는 그 램이나 뭐 메모리 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확실히 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는 우리나라도 위기라고 하는데 대만이나 뭐 일본, 중국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시장은 엄청 커지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예측입니다.
저기 보면 SK 스페셜티라고 이제 특수가스 메이커 돼 있죠. 저기 아까 제가 처음 2000년도 초에 그 대백신 소재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설립된, 사실 그때 매출이 한 50억 정도 되는 회사가 지금 6천억 합니다. 네, 상당히 이제 커졌고요. 원인 머티리얼즈는 아토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삼성의 그 사실상 따지고 보면 반개 회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머티리얼즈, 효성화학, 대기업들이 되는 다 특수가스 업체에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메이커들이 옛날에 그 밑에 이래 보면은 밑에서 이제 세 번째 매티슨 특수가스, 감도단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옛날 2000년대 전에는 사실상 여기서밖에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국내 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이 국산을 하면서 이 매티슨들은 상당히 그 포지션이 좀 작아졌죠. 그렇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용기하고 저장 탱크, 사실 이 부분은 용기 시장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파이프 그리고 원광을 다 대부분 100%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는, 용기 제조는 이미 중국인에 있는데 사실상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거의 적자입니다. 여기에 ENK, MTC, 롯데 그런 부분이어서 대부분 그 중국에서 아니면 인도에서 수입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은 실린더들은 이미 수요도 많이 적어졌고, 최근에 이제 500kg, 1톤 정도의 어떤 그 저장, 그러니까 운반할 수 있는, 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Y톤 용기라든가 투트레일러, 이쪽이 초대형 용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그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전 저장 탱크하고 탱크 로리 제조사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분야, 이쪽에 어떤 산소의 어떤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이제 따지면 저장 탱크의 규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하고 탄산 이슈로 인해서 탱크의 어떤 사이즈도 커진다는 부분, 이 부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양인범 기자입니다. 우선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가스 연소기, 국내 가스 연소기 일단 미국 및 시공 관련 단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에너지기기 산업진흥회는 과거 석유 및 가스기기 산업진흥회였었는데 현재 이름을 바꾼 상태고, 국내 가스기기뿐만 아니라 에너지기기 대부분의 검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는 가스 및 난방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인들이 협회입니다. 열관리시공협회 회원 수는 전국에 2만여 명이 넘으며 보일러설비협회도 약 1만 명에 육박합니다. 한국가스기술인협회는 가스 기술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이들의 협회이며, 에너지기술인협회는 전국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관리자들 단체인데, 대부분 산업용 기기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협회에 있습니다. 보일러공 협동조합은 국내 산업용 보일러와 버너 제조사들의 조합인데 현재 약 30개 정도 회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음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국내 가스기기 시장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용 보일러 제조사인데, 표에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빅드럼이, 린나이, 대성세틱, 에네시스, 알토앤데오가 있는데, 과거에는 롯데 보일러가 있었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롯데가 보일러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면서 대성세틱에 롯데 보일러에 과거 대리점들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국내 가정용 보일러 대리점은 전국에 약 총 1,200개 정도 이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 건설 시장과 재건축 시장 등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각 대리점들이 지금 본사로부터 영업 실적 압박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어떤 시공인들이 처해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데, 특히 가정용 보일러 제조사들이 지금 최근 매출액은 쭉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매출액 대부분이 사실은 수출 비중이거든요. 예를 들면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 지난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뒷두라미도 마찬가지로 해외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다만 린나이는 내수시장에서만 거의 활동하고 있는데, 린나이 입장에서는 지금 보일러만이 아니라 상업용 취사기기, 예를 들어 가스 튀김기, 가스 취반기 같은 제품들을 국내에서 거의 다
거의 시장에서 이제 제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설치된 이제 가정용 보일러 숫자도 역시 약 1,400만 대에서 1,450만 대 정도 추산되고 있는데, 이 수요가 지금 원래는 130에서 140만 대 사이로 이제 추산되고 있었는데, 건설 경기가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125만 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국내 가정용 보일러 제조사들이 마진을 남기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품 가격이 굉장히 현저히 낮은 상태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제 특집 기사 쓴 것 중에 이제 국내 가정용 보일러 동일한 제품이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었을 때 가격이 국내에서 팔 때 7배 이상이었다는 걸 제가 기사로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경동나비엔 제품을 예시로 들었었지만 42평형 주택에 설치를 할 때 국내에서는 약 인건비 포함해서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가 드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7,000달러가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어떤 기술자 인건비 또 따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런 것들이 제품 가격은 그동안 이제 인상되지 않았고 국내 물가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고, 다음에 넘어보죠. 일단 산업용 보일러 버너 제조사들도 있는데, 제가 주요 보일러 제조사들 매출액만 넣은 이유가 어떤 구스타, 대여보일러, 수국, 미우라, 한신비텍, 강원에너지, 대림로얄 등 이 회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약 20개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 다 합쳐봤자 매출이 1년에 한 2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대표적인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와 버너 제조사들조차도 매출이 썩 좋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일이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식품 공장이나 어떤 증기 스팀이 필요한 공장, 증기 스팀 보일러가 필요한 공장은 굉장히 많은데, 이때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고, 동시에 어떤 그러한 제품들을 예를 들어 해외에다 공장을 만들 때 산업용 보일러와 버너조차도 해외 제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조사들 입장에서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가 넘어가면서 수소 혼소 보일러, 수소 혼소 버너 등의 어떤 기술력 개발이 지금 굉장히 시급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어떤 이런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R&D 예산이 절실한데, 지금 대여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올해 이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50%에서 80% 이상 삭감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국내 산업용 연소기가 만약에 정말로 사장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공장 하나 짓기 위한 보일러조차도 우리나라 미국이나 프랑스 제품은 거의 4배, 5배 이상의 가격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내 제조사들의 기술 개발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데,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지난해 STED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시범 단계인데 이런 플랫폼들이 꼭 이제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 다음을 넘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보일러 관련 기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방 제어 시스템, 열교환기, 프리믹스 버너, 온도 센서, 온수 분배기, 통합 온도 조절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등 상업용 연소 제조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급식산업대전이라는 전시회를 취재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나온 기기들을 보면 학교 급식에서 쓰이는 기기조차도 이제는 예를 들어 가스를 이용한 튀김기, 치반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두 다 인덕션을 이용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들이 전기로.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어떤 모든 에너지 전문가들이 다 지적하는 거지만, 전기로 쓰면 되게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전기는 2차 에너지입니다. 즉 1차로서 우리가 가스나 석탄을 연소시켜서 거기서 얻은 발전기로 전력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과연 친환경인지부터 우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어떤 정부라든가 산업계 대부분의 대중들이 좀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가스기기 어떤 제조사들이 굉장히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제 해결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소 혼소를 포함한 동시에
지금 2025년 1월부터 이제 공공부문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민간 부문 의무 생산 비율이 이제 비율로 생산하는 것이 이제 전국적 의무화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이오가스 생산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은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가축분열 처리시설에서 현기성 소화조에서 바로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그 바이오가스에서 약 50% 이상, 60% 이상 정도의 메탄을 조금이라도 정제를 하면 그게 바로 일반적인 도시가스와 거의 비슷한 성분이 됩니다. 이거를 바로 그 처리시설의 어떤 산업용 보일러에서 연소시켜 현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비닐하우스, 즉 온실 화해 재배 농가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분야에서 향후에 국내 산업용 보일러라든가 버너 쪽 제조사들이 어떤 새로운 시장 창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소연료전지 담당 기자 한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다른 선배 기자들에 비해서 제가 한 2년 정도밖에 이제 취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료도 이렇게 좀 부실해 보이고 하지만, 제가 일단 최대한 2년 동안 제가 열심히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과 좀 수소업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제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수소 경제로 가야 된다는 말은 항상 한 5년 전, 10년 전부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저는 좀 느낀 게, 정부의 약간 그 정책 방향에 따라 좀 이 산업 변화가 되게 많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전 정부는 사실 2018년도에 발표했던 수소경제 자료에 보면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로 들어서면서 계획은 그대로지만 숫자만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오히려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는 느낌을 저는 크게 좀 받았고요. 지금 이 수소차 등록 숫자를 보시면 2018년에 이제 수소차 넥소를 시작으로 해서 800대, 900대 정도에서 이제 2024년 올해 3월달 기준으로 보면 35,000대 정도 가량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보시면 증가량을 보시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도는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경향이 좀 많이 보이고요. 2023년, 2022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보면 증가세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넥소라는 차량이 아무래도 지금 나온 지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모델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충전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행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량은 조금 많이 줄어든 실정이고, 지금 최근 세계 수소차 시장을 보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이 오히려 조금 승용차 부분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고, 실제로 현대차가 오히려 지금 넥소의 힘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 현대차는 지금 넥소보다는 수소 상용차, 버스 트럭 중심으로 지금 산업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3월 기준으로 715대 정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도 지금 올해 목표를 환경부랑 같이 해서 2,700대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작년까지는 현대차가 그 생산 라인을 보면 아무리 차량을 많이 뽑아도 1년에 200대까지밖에 못 뽑았습니다. 현대차 그 생산 라인 공장이. 근데 지금 현대차가 올해 들어서 1000대 이상 늘릴 수 있도록 생산 라인을 구축을 이미 끝낸 상태고요. 이게 보면 이제 환경부와 이제 국토부와 함께 나란히 수소버스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지금 수소 충전소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환경부 자료로 떠 있는데요. 지금 300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디스펜서 개수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디스펜서 기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유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좀 개수를 좀 늘려 보이려고 일부러 디스펜스 개수를 이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개수로 따지면 220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역시 이제 디스펜서 개수로 하면 320기 정도 되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실제로 안전검사가 다 종료되고 개수를 세는 것도 아니고, 개소된 상태에서 지금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수준소가 이제 열게 된다 라고 하는 기준으로 또 지금 이 개수를 잡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아무래도 수소에 대한 조금
경계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개수를 늘리고 있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에카스 충전소가 지금 되게 관심도가 많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4월 17일에 인천에 가자 에카스 충전소 SKENS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소를 이미 완료했고요. 올해는 한 20개 에카스 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지금 에카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으로 보면 SKENS랑 효성, 코아이젠 정도 이렇게 3개 업체가 지금 에카스 충전소에 지금 환경부 공모에도 한 40개 정도로 지금 잡혀있고요. 추가적으로 에카스 플랜트 같은 경우에 또 올해 1월에 창원에 위치한 두산 에카스 플랜트 연에 한 1,700톤 정도 이제 뽑을 수 있고요. 준공했고, 인천에도 얼마 전에 또 기사를 올렸지만 2주 전에도 연간 한 3만 톤 정도 SKENS가 에카스 플랜트를 구축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효성에서 울산 효성 하이드로젠에서 연간 한 5,200톤 정도를 뽑을 수 있는 물량을 할 수 있는 에카스 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에카스에 대한 플랜트가 이제 가동이 되면 이제 수요처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 기업들도 고민인 게 이거를 에카스를 만든다고 해서 수요할 때가 마땅히 없다라는 고민이 너무 깊은 상태고, 최대한 이제 버스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계성이 보이는 게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충전소를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전 과거에는 충전소가 부족해서 넥소를 충전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취재를 다니면서 충전소를 하는 업체, 어쨌든 제가 여기 자세히 안 계시지만 한신 사장님도 제가 취재를 한번 갔었는데, 오히려 문제는 고장률이 너무 높다. 왜냐하면 충전을 하러 가도 고장률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넥소 사주들은 그 불편함이 더 크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 집 주변에 충전소가 없다는 거에 그 불편함보다 너무 고장이 자주 나고 해외 제품이 들어선 경우에는 고치는 한 2주 정도, 최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나 업체들도 최대한 좀 대처하기 편하게 국내 업체의 제품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 이제 좀 그렇게 넘어가는 실정이고요.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면 연료전지 파트인데요. 네, 지금 연료전지를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한 1066메가와트를 돌파했고요. 연료전지 업체들이 기존에 건물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만, 아까 정부의 정책처럼 승용차에서 상용차 중심으로 넘어가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발전용 연료전지 공급을 지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충전소 발전 입찰 제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상반기부터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상하반기로 이것이 세계 최초로 실시를 했으며 입찰 물량은 1300GW고요. 그 중에 650GW로 상하반기를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상반기에 입찰 공고를 진행해보니까 73개의 발전소가 한 518MW 규모로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기가와트로 따지면 3878GW 정도로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650기가와트로 이렇게 뽑힌 걸로 드러나는 걸 보니까 물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상반기에는 대용량 발전소에 대한 입찰이 높아졌다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또 이제 주요 인근 근접한 발전소들, 소규모로 된 발전소들이 많이 입찰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는 한 6월달부터는 충전소 발전 입찰 시장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지금 규제 개선이나 제도에 대한 부분이 수소 쪽에는 상당히 많이 조금 걸려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생산이나 유통, 활용 이쪽으로 총 49건 규제를 지금 지정을 해서 25건 정도 바로 개선했고요. 지금 가스안전공사나 다른 민간 전문가들이랑 담당 업체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어떻게 주요 이슈로 보면 충전소 인증 제도라고 해서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충전소를 인정되느냐, 예를 들어서 블루수소, 그린수소를 향해서 가야 될 텐데, 지금 사실
그리수소 중점으로 저희 이제 우리 수소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충족수소 인증제라는 거를 이제 통과를 되게 되면 업체들이 인센티브나 이런 걸 받게 됩니다. 업체에서 이거를 노리기 위해서 충족수소 인증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평가기관으로는 KTR이나 KTC까지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사장님한테 또 마이크가 넘기겠습니다. 올해 가스신문 창간 35주년인데요. 우리 가스안전 제도 정책의 시각으로 보면 올해 하는 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1994년 12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1994년 30년 전이죠. 1994년 12월 아이언돔 가스 기지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또 내년 1995년에는 대구 지하철 가스 공사장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가스안전 제도 정책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또 우리 정부 또 그 계기로 해서 당시 500여 건이던 가스 사고가 100건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런 감소 추세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 조금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일단 이거 살펴보시면 최근 10년간 가스 사고 발생 현황인데요. 2014년 93건이던 사고가 2018년 121건으로 늘었다가 쭉 줄어듭니다. 쭉 줄어들다가 지난해 92건으로 좀 늘었어요. 73건에서 92건. 물론 92건이라는 숫자 자체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문제는 사고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해 92건 사고 원인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게 역시 취급 부주의. 근데 취급 부주의에서 공급자 부주의가 몇 건 발생했을까요? 무려 15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스 사고 6건 중에 한 건은 공급자 부주의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사진 제가 직접 현장도 갔다 왔는데요. 여기 이제 지난 1월 강원도 평창 LPG 충전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가스안전공사나 산업부는 가스 사고가 줄어드니까 좀 가스안전 제도라든지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는 스탠스를 좀 취했다면 최근에 이 사고를 좀 경향으로 해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좀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날 사고 1월 2일에 사고 현장인데요. 가스안전공사장 취임하고 나서 첫 현장 관계 여기고 산업부 차관도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현장 방문한 데가 사고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좀 상당히 그동안 규제 완화보다는 앞으로 한 1, 2년간은 보수적으로 좀 규제 완화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계신 분들도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좀 도입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추진을 하시면 그건 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요거는 코로나 계기로 이제 가스안전공사 하고 있는 정치적인 방향 이런 건데요.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참고적으로 좀 아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수록을 해봤고요. 가스안전공사가 수소 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소 쪽 관련해서는 진흥, 유통, 안전 전담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안전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좀 개소되어 있거나 개소될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수소 쪽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제품 개발이나 기술 개발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분위기를 좀 토대로 해서 수소안전뮤지엄은 작년에 직접 가보셨으니까 아실 테고요. 또 아마 다음 달에 수소안전뮤지엄 바로 옆에 수소안전 아카데미, 수소 분야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인데 이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수소제품 시험평가센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가 거기 있네요. 음성에 있고요. 수소용품 검사센터, 여기도 6월 만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에카수소 검사지원센터, 이것도 들어설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청주에 요거 가장 늦겠는데 26년에 수소가스 안전 허브센터라고 해서 얼라이언스가 같이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세미나 이런 게 진행될 것 같아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도 같이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 업무하시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것들을 저는 이제 가스안전공사 쪽 출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안전공사 쪽하고는 검사를 총괄하다 보니까 업무적이로든 다른 부분적이로든 연관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사가 저도 매번 새롭게 배우고 있는데
업무의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접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도 최대한 알아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테니까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또 현장에서 안전 쪽 관련해서 좀 상당히 노력하는 분이 계신다 싶으면, 또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작은 시민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2023년도 사무권 92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LPG만 이렇게 전체 LPG 고압가스 도시가스 정책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 강의를 들을 예정인데요. 예, 애초에 우리 계획은 4시부터 세미나를 해서 6시까지 끝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필리핀에 이렇게 러시아워 시간도 아닌데 차가 막힐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수연됐고, 그래서 오늘 전반 행사 30분, 기자들 발표 1시간, 그리고 제가 30분,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4시에서 6시 마치려 했는데 벌써 지금 7시를 다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30분 발표할 걸요. 이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10분 안에 줄였어. 네, 그렇게. 30분이 아니라 벌써 겁먹었군요. 3분 됩니다. 참 우리 기자들이 준비한다고 다 애썼습니다. 나름대로 이 책자는 우리가 가을 연수 때도 할 겁니다. 이 책 만드는데도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컬러 인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발표할 자료는 우리 김정한 대리하고 양희범 기자가 검색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안 나와? 지금 거꾸로 가요. 예. 하면 좀 뚫리세요. 아니요. 예. 스톱. 네, 우리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간에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2호차는 우리 가이드 최 여사님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줬지만 대충 이제 이런 나라다. 여기 지금 필리핀 우리가 있는 수도 마닐라의 인구가 지금 184만이니까 우리나라 1위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 2위가 부산, 3위가 인천, 그리고 4위 도시가 대구가 237만, 5위 대전이 145만이니까 대구하고 대전 사이에 크게 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지도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가면 이쪽에 미국령 괌이 있고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이쪽에 대만이 있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여기쯤 오키나와 있고, 오키나와에서 일본의 규슈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리 바로 가면 중국의 하이난성, 해남도라 하죠. 해남도가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쭉 가면 이 동진하해인데, 동진하해를 건너가지고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중국, 베트남, 요 밑에는 말레이시아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이 섬은 7,100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자꾸 태풍이라든지 해일 이런 것들로 해서 섬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우리는 한 7,100개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요 중부 지역, 이렇게 북부의 루손, 그리고 중부의 시바야, 남부 민다나오. 근데 이 남부 민다나오 요쪽 지역은 이슬람 대통령이죠. 왜냐면 말레이시아가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이 이쪽으로 왔고, 요 북부 또 산악 지역에는 지금 공산 반군들이 지금 또 있고, 그래서 근데 비교적 이 중부 지역, 이쪽에 루손, 루손, 요 중부,
이쪽에는 좀 시간이 안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아까 언어도 이 타갈로그가 이 스페인어에서 변형된 이야기인데 뭐 지금 우리 아까 그걸 보면 이제 지금 타갈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 조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중국계 보멜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또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필리핀이라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면서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그 일제의 압제를 받았다 하는데 이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334년, 여기에 2년, 미국에 48년, 일본에 3년, 이걸 합하면 387년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가 1565년부터 시작돼요. 1565년이 뭐냐, 1567년에 그 조선의 선조가 즉위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연표에 올 때요, 조선 건국이 몇 년입니까? 1392년. 이것만 외우면요 100년 단위로 역사가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1392년에 조선을 건국을 했고, 조선 건국하고 나서 100년 있다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492년에서 100년 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1392년만 외우면 100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시점이 이제 그 명종 때죠. 명종. 조선의 명종 때고 1898년은 조선말 구한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긴 이 세월 동안 했고,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그 당시에 메가드 사령관이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 사령관이었어요. 그 메가드가 결국에 일본에 쫓겨가지고 필리핀을 떠나면서 했던 그 연설이 아이샬 리턴, 나는 다시 돌아온다, 걱정 말아라. 그리고 정말 다시 메가드는 필리핀을 회복을 합니다. 뭐 이야기하면 길어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 엘리트 가문 비율이 주지사가 80%, 의원이 66%, 시장이 53%. 응? 끝났어요. 내가 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문도 두테르트 대통령이 아까 그 남부 지역에 민다나오 그쪽에 소위 말해서 이슬람 쪽에 그 도시에서 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6,000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마약 사범을. 그렇게 필리핀의 트럼프라고 하죠. 미치광이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독재로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정권 이양이 된 거예요. 이 마르코스 주니어 봉봉 페르디난데스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애칭으로 봉봉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죠. 장남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 지금 부통령을 하고 있는 두테르트 그 딸이 지금 부통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원수지간의 집안에서 뭔가 협력을 해서 정권을 창출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두테르테의 생각이 보도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딸을 차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마르코스하고 손을 잡았는데, 이 두테르테는 친중파예요. 아주 중국하고 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된 주니어 이 마르코스는 친위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지금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필리핀은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도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4만 명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뭐 4만 명인데 28,400명인데 이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과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70%가 미국계 자본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에요. 미국 기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이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있는 이 자본들은 무슨 벽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눈에 이런 것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주한미군이 지키는 땅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헛질을 하더라도 안전하다. 안전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바로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투자를 계속 빼버리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옛날 누굽니까? 덩소피가 했던 그 정책을 지금 뒤바꾸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런 원인도 있지만은 이 빈부의 격차 보십시오. 상류층이 1, 2%, 중산층이 18%, 빈민층이 90%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1.4%밖에 안 돼요. 올해 한 2.5% 정도 될 예상되는데 2004년이면 지금 1인당 그 GDP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렇게 5천만 국가에서 3만 불 넘으면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03년도에 3,859달러니까 우리는 약 4만 3천 불 하니까 우리하고 한 8배 반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필리핀은 그 세계 그 당시에 4세기의 세계 열강이었던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또 세계 가장 잘 나가는 미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왜 발전하지 못했을까? 바로 이제 그거는 아까 원인이 그게 있었지 않느냐. 바로 이런 이 엘리트 가문에 부가 편중되었고 또 가문들이 쭉 내려오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조선시대 때 그 하동의 최참판 댁에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참판이면 뭐 종상품밖에 안 되는 차관 뱃살인데 그 하동 악양면이라는 그 맨 일대의 땅을 최참판 댁이 다 소유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 때 내려왔고 그게 이제 일제 식민지에도 이어져 왔어요. 일제 식민지가 그 땅을 토지구역 정리를 하면서 일부 지주들 걸 빼앗아 가지고 좀 이게 소장농한테 분배하기도 했지만 크게 손을 못 댔어. 그런데 그 땅을 손을 놓아요.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미 문정청하고 같이 손잡고 그때부터 기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정권이 한마디로 그냥 농지계획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토지 지주로부터 땅을 빼앗아 가지고 북한은 국유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협동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협동 농장이 되겠습니까? 내 땅이 아닌데 왜 감시자가 오면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뭐 없을 때는 그냥 쥐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열심히 한 사람이나 게으름 피우나나 공산주의가 똑같이 나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소득이 이 작물 이렇게 작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전부 다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고 다 소작 형태로 있으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승만은 바로 토지계획을 단행해가지고 지주들 땅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너 땅 너무 많이 가지는 건 이거 안 돼. 내가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냐. 그러니까 땅을 좀 이렇게 줘라. 그 대신에 그 돈을 이렇게 5년 동안 할부로 그렇게 이제 소작농은 자기가 농사 지어 가지고 그의 번 걸 가지고 이렇게
땅값을 갚아나가는 거죠. 근데 그 지주가 네가 쓸 땅은 좀 남겨놓고 나머지 땅은 다 이렇게 토지를 사실상 불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땅을 받은 사람이 소장농 할 때보다 동기부여가 더 될 거 아닙니까? 6.25 전쟁에서 우리 한국군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폼페이 그 화산 폭발했을 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노예 또 그 별장에서 일하는 그런 하층민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그 화산재가 뭐 덮어지면 내 것도 아닌데 도망쳐서 내 목숨 먼저 사는 게 제일 그게 뭐 최고잖아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부자들, 내 이 금덩어리, 내 재산 이걸 어떻게 해? 그 화산재가 쏟아지는데도 아이 설마 저 그치겠지 하고 있다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는 농지개혁이 거의 완료됐어요. 1950년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토지를 가진 군인들이 내가 지켜야 될 내 땅이 있잖아요. 뭐 국조국과 민족을 지킨다도 좋지만 내 땅이 있고 내 가족이 있으니까 용감하게 싸웠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이 5월 16일 날 5.16입니다. 5.16 혁명에 대해서 비하하는 분들도 많고 군사 쿠데타 일어났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저쪽하고 필리핀하고 차이는 바로 5.16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박정희가 필리핀으로 날아왔잖아요. 국가제거책. 그러니까 그때 마르코스가 집권하면서 박정희를 잘 안 만나줄라 했어요. 그때 박정희가 얼마나 갈세를 당했으면 막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필리핀에 와서 얻어간 그 맵시가 뭡니까? 통일배. 예, 통일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반 배는 소출이 적었어요. 그리고 키가 커가지고 태풍형 배가 다 넘어졌는데 필리핀에 이게 사모작하는 이 통일배, 그 필리핀의 항명으로는 IR-667입니다. 그 IR-667을 한국의 토질에 맞게 개선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농가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우리 국민들이 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어요. 비록 알량리 비슷하다고 그때 말은 했죠. 알량리라는 것은 안남리입니다. 중국의 안남성 지역에 나는 쌀을 안남리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손으로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알량리로 변한 거죠. 바람 불면 국 날아간다. 그런데 바로 그 어떤 IR-667을 가져왔고 그 통일배를 보급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요, 막걸리도 밀가루 가지고 담궜잖아요. 쌀막걸리 담그면 지역 갔어요. 잡아갔어요. 그만큼 백성도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쌀을 가지고 술을 담궈. 지금은 우리가 전부 쌀술을 아니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마르코스가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공무원들을 한국에 보내서 뉴빌리지 무브먼트, 야 이 생활운동이야말로 우리 필리핀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생활운동을 배우게 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생활운동에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저런 지배구조, 지주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류층들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해먹는 이런 카르텔 속에서 일반인들은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치고받고 싸우지만은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야당이 집권하기도 하고 또 여당이 다시 집권하기도 하면서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세계에서 만개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뒤에 태어난 90년대 태어난 사람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들은 눈 뜨니까 선진국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68입니다만 우리 나이에는 이게 밥을 못 먹어서 그 톱나물이라고 있었잖아요. 바닷가에서 톱나물을 내다 보리밥을 섞어가지고 먹었어요. 톱나물밥도 먹어봤고 산에서 송구나무도 이렇게 해서 먹어봤고 거기 있으면 진달래 꽃잎 따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런 시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가장 극빈
제가 1957년이니까 6.25 사단이 끝나고 얼마 안 와. 근데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까지 온 그 과정을 우리는 쭉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이건 여러분들은 지금 젊은 분들 오늘 태어나니까 우리 아빠가 열심히 뭐 했던 어쨌든 나는 선진국 국민이 되었지만은 이런 선배들이 피눈물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다. 어떤 필리핀을 저는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지배구조라든지 이러한 또 오래 시민 생활하면서 벌써 의식구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32년 동안에도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그 저력 이런 것들이 나는 뭐 지금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필리핀도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전에 새마을 정신부터 배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러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 안에 그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뒤에 그 보시면 마지막에 뭐 가스니까 지금 필리핀도 바탄가스에서 옛날에는 천연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스가 이렇게 쭉쭉쭉쭉 가스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천연가스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외국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외국에 사들이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석탄을 가지고 지금 발전을 하는데 한 57% 되고 천연가스 가지고 19% 되는데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2040년도에는 석탄을 24%로 줄이고 천연가스를 늘리겠다는데 저는 이거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리핀 경제 사정으로 볼 때 비싼 천연가스 가지고 와가 불 떼어가지고 발전하는데 수지가 맞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이런 수력 발전이라든지 신재생 그쪽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따뜻한 나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마지막 장입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가스통이 10kg, 20kg, 50kg, 10kg 통이 사라졌죠. 지금 필리핀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은 11kg입니다. 근데 이 11kg의 소매 가격이 제일 비싼 지역은 1160페소, 싼 지역은 한 750페소인데 우리 아까 가이드 선생님 말씀이 한 980페소 정도 된대요. 루손 마닐라 지역에.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 한 24,200원 정도. 우리나라 지금 그 LPG 1kg가 2,423원, 이제 공시가격이 2,423원이니까요. 지금 11kg로 하면 26,000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LPG 가격하고 필리핀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이렇게 국민소득이 적은데 물가가 참 비싸구나. 가스값도 한국하고 비슷하구나. 그 정도 느끼고요. 그 자료집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명예기자는 사무국장 임선입니다. 멋지다. 네, 특별히 아직 준비된 게 없고요. 날짜만 현재 10월 25일에서 26일이고요. 장소하고 내용은 추후에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식사하시겠습니다. 다 나와주세요. 머리와 머리 사이 해주시고. 박정원 민기님 안 보여요. 앞으로 나오세요. 박정원 민기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한수 부단장님 조금만 이쪽으로 사이로. 근데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요. 주부장님 좀 더 우리 쪽으로. 조금씩 이쪽으로 당기겠습니다. 이우민 명인이 안 보입니다. 좀 더 얼굴 들고. 사장님 안 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안 보입니다. 한 기자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셔요. 가스바람입니다. 자, 머리와 머리 사이 쓰시고. 빨리 앉아. 예, 저 앉을자리 없고 뒤로 놓여야 되겠는데요. 자, 예,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손가락 한번 더. 잠시만. 손가락.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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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하시길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배를 하겠습니다. 한단에. 자, 여기 계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위하여!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그 최창아 전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전전 단장. 전전전 단장 때는 제 이름이 최창자 화제였습니다. 제가 사업상 경사하고 지금 최필자입니다. 가스 공사 35전을 받아야 축하드리면 제 건배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여여 이하여 하면 됩니다. 가스 지구사와 내기나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부터 건배지 할 사람은 10달러 내고 하세요. 건배제이 10달러.